공급을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되려면 언제가 될까요? 23년, 24년? 23, 24인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서울은 23년 하반기부터 조금 보일 것 같은데 이 신도시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좀 비관적인 3기 신도시? 예,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입장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주택, 임대주택 뭐라고 이름은 굉장히 매번 달라집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임대 쪽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뭐냐면 역세권 뭐 GTX라든가 서부선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남 위례든 뭐 아무튼 다 좋고요. 아무튼 그런 위신선이죠. 위례 신사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노선들이 다 만들어지는 건 좋은데 그 역세권 중심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점일 개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확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점일 개발이고 그 역 외곽이 공일 개발, 그러니까 민간 주택들, 그러니까 그 임대 말고 민영주택, 네. 우리 국민 주택 규모 평수들로 공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당장 이번에 고양 창릉이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속속 발표가 될 텐데 그런 거 보면 느껴지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부가 공급해 주는 게 너무 다르다. 이게 공공의 문제가 여기 있더라고요. 눈높이를 못 맞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들어갈 때 이렇게 네. 문부터 멋있게 네.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안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뭐 스카이 브릿지 이런 거 절대 없고 그런 거로만 끝나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오밀조밀 사람들이 재밌게 살아가는 세상을 이상향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맞벌이 세상에서 참 말도 안 되는 환타지를 그리고 있다. 우리 다 왜 요새 직주 근접이 그렇게 인기인데 결국 집을 가지는 사람은 아주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네. 결혼한다는 자체가 이미 특권 계급이에요. 우리나라의 결혼율이 30대 미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여성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에 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혼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마음에 맞춤한 그런 상대를 만나지 않는다면 혼자 살아도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이 되게 많고 또 두 번째가 결혼을 하려면 너무 조건이 우리나라 어려워요. 아직도 그러니까 현실과 제도가 완전히 그냥 따로 노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형편없는 제도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그런 제도들인 거고요. 그러니까 동거부부 특공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동거 커플 특공하면 안 돼요? 정말 이게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모르고 만드는 틀딱들이 만든 세상이죠. 특히 이 공공 분양의 제도들은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근데 제가 거기 디자인하신 분한테 질문을 했죠. 모 컨퍼런스에서 저기 뭐 그냥 대표님이라고 할게요. 대표님. 아니 그 여기 있다면 그 역 인근에 좀 고밀 개발을 하고 역 외곽을 오히려 전원으로 좀 하고 역 인근은 컴팩트 시티를 만들어서 누구나 걸어서 10에서 한 15분 사이에 전철에 바로 도달할 수 있게 거기는 용적률 좀 한 500%, 800% 하고 역 외곽으로 갈수록 오히려 좀 이렇게 전원 생활도 늘릴 수 있고 또 공원도 만들어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삶의 복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있고 큰 도로를 만들면 안 되고 작은 골목을 만들어서 자기들 그 단지의 사람들끼리는 걸어서 서로 얼굴을 만날 수 있게 만드는 뭐. 그러니까 저는 이 사회가 집을 일단 구입하고 어떤 그런 집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되게 소득 수준이 높아야 가능하잖아요. 지금 얼마에 분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맞벌이 안 하고 살 수가 있는가? 또 맞벌이가 가능한 커플들끼리만 결혼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독신은 그러면 혼자 노후를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두 일해야 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일자리는 어디 있는데요?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 일자리가 있어요? 나중에 뭐 20년 뒤에 생기겠죠. 지금 판교처럼. 근데 판교조차 서울 가까우니까 그렇게 큰 일자리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걸 제외한 평촌, 삼본, 일산 이런 거대한 우리나라의 일기 신도시 나머지 지역에서 분당 제외하고 거대한 일자리 클러스터가 생긴 데가 있냐는 거죠. 질문을 해보자면 결국 우리가 신도시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직주 근접. 네. 출퇴근해서 한 3, 40분 안에 회사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맞벌이하는 여성분들이
아이들 어린이집에 좀 맡겨놓고 회사 갔다가 또 애기 아프다 소리 듣거나 뭐 일 있으면 조퇴하고서라도 바로 뛰어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어떤 지역의 주택 공급을 바라는 건데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거기서 엄마가 애를 키우며 전업주부들이 살며 뭐 오랜 오손도손 그 지역의 커뮤니티에서 행복한 어떤 3대가 사는 뭐 이런 세상을 그런 그리나 봐요. 의도였나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네. 역 근처가 다 저밀도예요. 맞아. 네. 역 근처에 저밀도라는 건 역 근처에 공원을 살 수 있는 또 사람의 엄청 수가 만들어요. 줄어든다는 줄어드는 거죠. 거지. 당장 동탄 가보세요. 동탄역 앞에 네. 나오자마자 앞에 잔디밭이 쫙 펼쳐져 네. 있잖아요. 그리고 좋죠. 엄청 큰 왕복 몇 차로를 건너야 맨 앞에 있는 우포안이 나오는데 그것도 걸어서 15분 가야 돼요. 그 뒷단에 있는 단지들에서 역을 어떻게 오냐는 거죠. 또 반대편은 그 고속도로 막혀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네. 가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만들어져 있는 최근 만들어진 신도시 가장 대표가 저는 동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탄역 앞을 한번 꼭 가셔서 전철역 내리셔서 정말 걸어갈 수 있는 단지가 얼마 되는가. 또 판교역 신번 당선이 저는 GTX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빠르잖아요. 엄청 빠르죠. 그리고 엄청 깊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교역 내리셔서 딱 나오자마자 LH 말고 아파트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을 해온 게 반성을 좀 해야죠. 공공개발이 이 모양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놨다면 이제 만드는 상기 신도시에서는 적기의 물량을 많이 공급해서 그리고 서울과 출퇴근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잘 만들어주면 되는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분한테 또 물었죠. 그러면 외곽에 집을 지어놓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출퇴근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부자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 된다고. 도로를 직접 만들어주나 들었어요. 보네. 직접 들었어요. 도로도 안 만들어주면서. 그러니까요. 세종시 가보셨잖아요.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세종시 안 가보셨어요? 세종시? 네. 세종시 가면요. 그 중앙 차선에 차가 네. 이중 주차돼 있어요. 네. 주차장이 없고 주차장이 너무너무 비좁은 데다가 또 차선을 엄청 작게 만들어놔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천변에 되게 자전거 길 잘 돼 있어요. 저는 좋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1년에 4달을 자전거 어떻게 타요? 7, 8월 땡볕에 회사에 전부 뭐 샤워장부터 시작해서 옷을 다 건조하고 세탁기 다 마련해놨나 보죠. 겨울 그리고 12월 달, 1월 달 자전거 타다가 미끄러지면 그건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러니까 좀 1년 12달 날이 쾌적하고 잘 얼지 않는 유럽의 어떤 그런 도시들을 생각하는 마음의 고향이 유럽에 계시다 보니까 판타지의 도시들을 건설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왜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은 뭐 다른 다양한 소집단들이 행복하게 어울려 살면 혈압도 낮고 오래 노인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오래 사는 뭐 그런 환타지들이 모여 사는 뉴욕의 어떤 여러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소도시 그리고 또 유럽에 있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소도시들을 꿈꾸는 그런 분들이 도시계획판에서 압도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기 신도시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물론 저는 거기 사는 사람은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에 맞춰서 살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저는 은퇴자들한테는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이 있어요. 저도 지금 이제 서울에 점점 나와야 되는 시간들이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50대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점점 서울 나올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면 저도 이번 상기 신도시에 나중에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시나리오대로 저는 미분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때쯤 한 5년이나 6년 뒤에 60 맞춰서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강의도 대충 그러니까 학교도 이제 그만 강의도 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면 전 그런 데 가서 살고 싶긴 해요. 그럼 이 효과가 뭐 서울이나 이런 쪽은 도시 정비되면서 들어오는 물량이 23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늘어날 거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체되지 않겠는가. 네. 거기다가 실질적 공급 효과도 애매할 것 같다. 애매하지 않냐. 그러니까 사전 청약으로 정부가 이제 유도하려고 하는데 2기 신도시 때 사전 청약 10년 기다리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판교가 제일 빨리 개발돼서 착공하고 6년인가 5년 뒤에 입주했고요. 그리고 하남 인천 검단은 11년 걸렸어요. 네. 되게 어려워요. 이게 왜 정부가 2014년 9.1 정책이었는 걸로 기억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왜 신도시 개발을 중단했냐 하면 여러 문제가 있어서 개발 중단한 거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의 LH 사태 때문인 거고요.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누군가의 어떤 인조이한 것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그렇게 개발해 주는 게 수요자들의 니즈 또는 그런 거랑 잘 안 맞아서
되게 많은 딜레이가 생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했던 것 때문에 2기 신도시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정부가 중단했던 거거든요. 이번 3기 신도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3기 신도시가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마지막 신도시가 아니겠는가. 이런 많은 부작용들, 또 디자인 문제들을 보면 별로 효과는 없으면서 토지 보상금만 왕창 풀어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닌가. 일단 뭐 디자인부터 저렇게 돼버렸고요. 몇 년 전부터 뭐 계속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소용없는 것 같고, 이제 뭐 이미 사전청약으로 가서 분양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뭐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청약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사전청약은 좋다. 근데 거기 너무 기대하지 말고 좋은 뭐 매수 기회가 있거나 그런 또 장시를 생각했을 때 매매의 찬스가 있으면 해라. 그 디스밴티지라고 하죠. 불이익이 크지 않아요. 사전청약은 하되 주택 구입에 대한 꿈은 적어도 2, 3년은 앞으로는 버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여건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가올 이 하반기에 있어서는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버블이 피크를 치는 건 저도 알 수 없어요. 언제 피크 치느냐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 신의 영역이고 또 운의 영역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바로 빠졌어야 되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하락세에 들어간 건 2011년부터 후반부터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좀 이렇게 경제적인 여건이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를 주더라도 더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점이 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희들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고, 다만 제 생각은 그냥 뭐 1, 2년은, 그러니까 저희가 뭐 2, 3년 뒤를 알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1, 2년은 일단 주택 공급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다가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지 보상금이 이렇게 풀리는데 이 돈들이 뭐 부동산 말고 딴 데도 가겠지만 꽤 많이는 부동산에 들어올 텐데 이게 되겠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이기 신도시 그 어떤 교훈 때문에 사전 청약은 하더라도 이걸 기다리면서 마냥 그냥 주택 구입 안 하고 버티시는 분들보다는 2030의 영끌이 저는 좀 더 이어질 여지가 있고, 2030의 영끌을 막기 위해서는 전세가 안정돼야 되는데 그런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좀 더 간다. 그리고 서울은 더 버블이 심해지는 쪽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전세도 계속 강세일까요? 이게 뭐 이제 그 전세를 결정짓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네. 첫 번째는 신규 입주가 많냐, 이건 이제 꽝이고 신규 입주는 뭐 있긴 있지만 뭐 아시는 네. 것처럼 요새 서울에 지금 몇몇 단지들이 이제 올해 입주하는, 저도 입주하고 싶은 그 좋은 단지들이 입주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집주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이제 어려워졌잖아요. 그죠? 예, 그래. 네. 정부 규제가 다 그런 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 물량이 나올 것인가, 그렇게 뭐 많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회의적이고요. 입주 자체도 적은데. 네, 입주도 씨가 말랐는데 네. 입주도 씨가 말랐지만 집주인이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 네. 두 번째가 얼마 전에 있었던 여러 정부의 판결 덕분에 계약갱신 청구가 되게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주인이 내가 거기 들어가 살련다라는 의지를 확실히 보이지 않는 한 자칫하다가 영원히 못 내보내는 자동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것처럼 되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네. 그런 리스크들이 있으니까 결국 집주인들이 이제 자기가 지금 1가구 2주택자라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던 자가를 전세를 주고 다른 사람을 내보내는 전세를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전세를 내보내기 어려운 여건이 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살던 데는 이제 또 잠깐 비워놔서 뭐 어떻게 인테리어도 하고 전세를 또 가격을 시가대로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거래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안 해도 될 이사가 늘어나고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으니까 비워두려고 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내보낸 다음에 인테리어 하겠다라든가 이런 명분으로 몇 달간 비워둘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네. 양쪽 다. 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공실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전세 수요는 엄청나게 강한데도 들어갈 공실은 수가 없는. 높아지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경제학자들한테 질문을 하세요. 박사님, 사회의 진보를 측정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어떤 분이 물어요. 그 유명한 노벨상 받으신 분이 그 강의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뭘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거래 비용이 줄어드느냐가 사회 진보의 상징이다.
예전 우리나라 그 경상도 지역에서 17세기, 18세기의 그 쌀 가격 동향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를 한 분들이 계세요. 이게 보면 3, 4월에 보릿고개와 보리 나오기 전에 보릿고개와 9, 10월에 수확철에 쌀 가격 보면 2배 오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게 뭘 뜻합니까? 이거 굉장히 못 사는 사회인 거죠. 네. 왜냐하면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또는 교통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우마차를 여러 가지고 있는 상인이 하나 있다면 가을에 사놨다가 봄에 팔면 잠깐의 보관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익을 거래하는 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가지가 필요하겠죠. 그죠? 첫 번째는 그런 거래를 하는 사람이 우마차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그런 일을 하더라도 그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서 죽일 놈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벌써 말만 들어도 깝깝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싼 값에 사서 비싸게 파는 거를 죄악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었고 굶어 죽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상인을 사농공상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인을 천대하는 나라에서 거래 비용은 그렇게 벌어지는 거죠. 반대로 지금은 쿠팡이 네이버페이가 네이버가 떠나가서 수많은 경쟁자들이 막 최저가 하면서 알림을 보내면서 끊임없이 가격을 할인해주고 어디가 좀 더 높게 한다 싶으면 우리 가격 비교해서 거기서 안 사잖아요. 네. 비용이 굉장히 마진이 줄어들고 거래 비용이 줄어들며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하죠. 사회진보의 특성이에요, 이게. 근데 부동산만 역으로 가는 거죠. 후퇴하는 거죠. 그렇네요. 거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비용도 엄청 커지겠죠. 음. 그 우리 예전 가양동에 줄 서서 우리 전세집 보던 사람들. 네. 그분은 이제 그 8년 준공공 임대 하신 분이라서 그렇게 된 거지만, 왜냐면 그분은 계속 못 올리시니까. 맞아요. 이제 그거가 25년에 풀리죠, 그분들이. 그분 물량들이 2025년에 풀리죠. 까지도 멀었어요. 우린 지금 21년인데. 아, 그러면은 전세도 어렵고 매매가도 당분간은 뭐 관성이든 뭐든 계속 상황이 이렇고, 지금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2가지죠, 뭐. 첫 네. 번째, 지금 나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전세 내 돈으로 살고 있다. 대출 없이. 네, 고민하지 말아야죠. 빨리 사야죠. 또 그분들이 노리시는 정도의 가격의 대출들은 가능하잖아요. 또 네. 여러 가지 대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꼭 비싼 집을 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주거 안정, 전세 계약갱신 청구를 했다면 2년 뒤에는 아무튼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무조건 내보내려고 하겠죠. 그때 얼마가 될지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새로 나오는 전세 가격 보면 되잖아요. 가격 차이가 1, 2억 나는 건 기본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 그건 2년 뒤에 자기가 그걸 올려줘야 된다는 건데, 그건 내 돈 아니고 남에게 돈을 자기가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잖아요. 전세가 그거 아닙니까? 네. 나보다 부자에게 무이자로 돈 빌려주는 게 전세잖아요. 네. 자, 그런 일을 감당하실 수 있다면 뭐 저는 문제 없습니다만, 그런 분이 지금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아직도 금리 올라갔다 그래봐야 작년 대비 1%밖에 안 올랐으니까, 지금 그 DSR 규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장기저리 상품으로 대출을 받아야죠. 모기지론,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받으시면서 갚아 나가시는 게 좋은 방법 아니냐. 그래서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박사님, 그렇게 샀다가 물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이야기하죠. 사자마자 물렸다. 그건 못 견딘다. 난 동의해요. 내가 그 단지 최고가를 찍었다. 역사상 최고가를 내가 찍었다. 못 견뎌요. 경험해 보신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내가 사고 난 다음에 한 2년 동안 계속 신고가가 나오다가 누가 고점을 찍었다. 안 됐네. 그러고 계속 살아요. 왜? 일단 올라가서 조정받은 거라 일단 제가 샀던 가격까지도 안 올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 나 말고도 물린 사람 많은데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사이클에는 오르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전부 버블로 가버리고 막 전부 다 모든 시장이 다 과열된 상황에서 마지막 고점을 잡았다. 못 견뎌요. 진짜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삽니다. 그 집을 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져요. 그래서 단기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절 매물이 나옵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앞으로 1년 안에 빠질까를 냉정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쉽지 않잖아요. 네. 뭐 진짜 코로나 쇼크 같은 일이 또 벌어져도 안 빠졌는데 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빠질 것인가. 되게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낮은 희소한 가능성에
내가 이거 샀다가 물리면 어떡하지라는 그 공포가 큰 거는 이해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낮은 가능성이니까 포기하시는 거죠. 그거는 그 리스크까지는 어떻게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주택에 대해서 전세도 아니다. 월세다 내가. 그죠. 그런 분명히 경우도 요새 많죠. 좀 반전세나 이런 경우도 반전세다. 많아서. 다음 사이클 기다리세요. 뭐하러 지금 삽니까? 아, 뭐하러 기다려? 뭐하러?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전 청약도 좀 하시고 신혼부부 특공도 기다리시면서 아니 마음에 릴렉스를 하세요. 그러면서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자고요. 한 5, 6년 지나면 또 미분양 천지에 부동산 샀다가 하우스포 됐네. 그런 이야기 분명히 들려요. 우리나라는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 이제 뒤늦게 공급이 2019년부터 공급이 막 했고 착공도 20년 하반기에나 시작됐어요. 자, 여러분 편하게 우리 5차선 도로가 있는데 1차선으로 병목이 걸렸다. 예를 들어서 아침 출퇴근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출근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병목을 푸는데 오래 걸리겠죠. 네, 오래 걸리죠. 5차선 도로가 1차선 도로로 줄면 이거는 진짜 몇 시간 걸릴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2차선 도로가 1차선 도로로 병목이다. 뭐 그냥 30분 정도 컷이죠. 이해되세요? 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가? 저는 5차선 도로가 1차선에 병목이 걸린 것 같거든요. 2016, 17, 18, 19, 20 이게 뭐냐면 연간 단위로 기준으로 해서 신규 주택 착공이 줄어들었던 해를 이야기한 겁니다. 5년 연속 신규 주택 착공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5년 가뭄에 20년 하반기부터 이제 착공이 플러스 돌아섰거든요. 자, 그러면 5차선 도로가 1년 1차선 도로 하나 뚫렸다고 병목이 바로 풀려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이제 저는 건설 회사가 되게 좋아 보여요. 어떤 주식이 오르냐는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고 있는 건설주는 안 오르더라고요. 아, 슬프고요. 너무 싼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적당한 가격의 성장성이 있어야 된다. 아마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향후 3, 4년 정도까지는 건설업의 전성시대가 올 것 같다. 그러니까 공공 혼자 공급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네요. 공급 물량을 늘려놓겠다고 정부가 발표했고 또 이번 오세훈 시장의 공약을 봐도 뭐 18만 호 그러던 게 지금 더 늘었더라고요. 네. 앞으로 수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공급이 일단 계획은 됐고 이 계획이 됐다라는 건 그중에 10%만 해도 옛날보다 훨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021년, 22년 입주 물량, 서울 입주 물량 2만 호가 안 되고 만 호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비하면 이거 10분의 1만 해도 계획의 10분의 1씩만 해도 올해보다 많아요. 네. 보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공급 물량을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언제냐? 뭐 3, 4년 걸리겠지만 아무튼 그때는 엄청 공급 물량이 쏟아지는 시기가 나올 때 이 5년에 걸친 병목이 2, 3년은 더 가겠지만 그 뒤는 펑 하고 이제 갑자기 뻥 뚫리는 도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미분양 안 난다는 수도권 미분양 안 난다는 부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집중하실 수 있는 재력을 갖추자. 그리고 그때 미분양 났을 때 고를 수 있는 안목을 갖자. 그게 우리 지금 우리 유튜브 그렇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이 수업을 열심히 듣는 이유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 중에 좀 자금 여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지금이라도 매수의 시장에 뛰어드는 게 좀 나아 보이고 그렇지 않고 반전세나 월세로 좀 자금력이 많이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향후 그 입주 물량 이런 걸 따져서 5, 6년 정도 계속 지켜보면서 추후에 좀 더 기다려서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주택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상급지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도시를 절대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의정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의정부에 제가 친구들도 많고 의정부 인근에 있는 신도시들 구경하러 다니는 게 되게 취미생활이에요. 거기가 좋아지는 게 보여요. 근데 한 2달에서 6개월 정도 사이로 이렇게 갈 때마다 그렇죠. 1, 2억 오르는 게 네. 기본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양주라고 그냥 이야기하죠, 뭐. 그죠? 네, 양주. 예, 양주, 남양주가 뭐 말도 못하게 2억씩 오르고 그래요. 저라면 거기 지역에서 기존의 구축에 사시던 분들 입장에서 그런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신축은 뭐 당연히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네. 매매도 못하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구축 사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앞쪽으로. 예, 더 큰 차이 가격 차이 네. 갭이 엄청 좁혀졌어요. 그런 교체 매매는 뭐 똘똘한 한 채 쪽의 전략은
유효한 것 같아요. 아, 그럼 지금 현재 1주택자인 분들은 좀 상급지로 가는 것도 나쁘지 갈아타기에도 않은 지금 것 같아요. 시기가 한 2년 괜찮다, 네, 나쁘지 2년 않다라고 정도는 보시는 거네요. 뭐 당장은 손해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분들 사시는 지역이 더 오를 테니까.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우린 장기 투자를 항상 지향하는 사람 입장에서 2, 3년 뒤에는 서울이 더 안전할 테니까. 그러니까 조정에는 핵심 지역이잖아요, 항상. 코어라고 저희들 부르는. 근데 언제 조정올지 모르니까 저는 2, 3년 뒤라고 이야기했고 2, 3년 뒤에 망한다 이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008년 고점이 아니고 11년 고점이었어요, 여러분. 그죠? 서울 아파트의 명목 가격 고점은 2011년이었어요.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시장이라는 것은 미분양이 나더라도 계속 유지되고 더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렇게 어깨를 맞춰 나가고 있는 지역들 입장에서는 저라면 더 상급지로 이동하는 수요도 있겠고 그게 절대 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지지하는 요인 아니겠는가. 그래서 더 버블은 심해진다. 서울은 이제 버블 초입이지만 서울의 버블은 더 심화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 이게 지금 인플레가 오고 있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중 가격 경쟁이 온 거죠. 아,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하늘과 땅 차이의 격차가 지난 1년간 생긴 거죠. 지금 이런 인플레 시기에 가지고 있는 금액도 얼마 없다. 이런 분들이 어떤 방식의 투자를 하시는 게 그런 돈도 없다. 나는. 그렇다면 저는